낭만서점 32회 첫 번째 트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네, 저희가 2주 만에 네. 뵙죠. 그 바벨이라는 소설을 다루고 또 정영준 작가님과 대화를 나눈 내용들을 이제 2주에 걸쳐서 방송을 해드리고 만나니까 그리웠어요. 저는 좀 낭만서점 자체가 그리웠어요. 약간. 정말요? 네. 그동안 저는 좀 여행도 다녀왔거든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시골이었는데요. 할머니 댁도 가고 부모님 계신 조금 나주와 함양을 갔었는데 전라도와 경상도를 그러게요. 다녀왔는데 예. 그 다녀오면서 모든 일들을 놓았지만 책만큼은 가져가서 오늘 이야기 나눠야 될 책 두껍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낭만서점과는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바벨과 그리고 정용준 작가님을 함께 모셔서 나름대로 그 시간을 확보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뭐 자체 휴가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데 그 다음에 할 책이 하필이면 좀 분량이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술술 읽히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다음 장면이 기대되는 그런 소설이었기 때문에 뭐 재밌게 읽으면서 여행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어떤 책을 다룰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댓글 소개부터 좀 해드릴까요? 네, 계속해 주시겠어요, 님. 책 제목을 잘 패러디를 하시네요. 네. 박경환 씨의 의외의 모습에 매회 놀라고 있어요. 허이 평론가님이 정희연 작가님이랑 할 때도 당황하시긴 했는데 요즘은 더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즐겁게 듣고 있어요. 평론가님은 역시 당황하시는 모습이 매력. 흐흐흐. 두 분의 케미가 더욱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제가 좀 당황을 잘해요. 이게 능숙하게 대처하면 좋은데 어떤 돌발적인 네. 사건에 대처하지 못하고 네. 이렇게 좀 어리버리한 모습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좀 즐겁게 비춰지는 게 아닌가. 방송에서는 꼭 그런 그 요소들이 있어야 재밌나 봐요. 예능이 흘러가는 방향도 그렇고 네. 약간의 놀림과 저는 좀 놀림당하기 쉬운 타입이에요. 약간 그런 캐릭터를 좀 타고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괜히 진지하면 놀리고 싶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진지하게 반응하겠지?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이렇게 놀리는 역할에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 주시겠어요 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경환 씨가 좀 의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점점 이제 그 유머가 조금씩 나오고 계세요. 저는 유머를 늘 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알아듣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까요? 저희가 그 댓글 다신 분들 선정해서 상품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청취자라면 네. 이런 데 그렇죠. 선물을 당장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쟁률은 낮은 반면에 선물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그럼요. 고퀄리티잖아요.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계속해 주시겠어요, 님? 네네. 그렇죠. 장명 센스도 그렇고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 주시겠어요. 계속 해보겠습니다를 패러디를 재밌게 해주시고 또 이야기를 해주신 계속해 주시겠어요 님께서는 저희 PD님 메일 주소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지무지하게 재미있는 스릴러 차일드 44 톰 롭 스미스의 소설입니다. 예, 차일드 44. 아마 여러분께서는 그 영화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2015년 5월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네. 개봉 당시에 제가
몰랐어요. 좀 화제가 됐나요? 그 관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네. 모르고 지나갔고요. 이 책을 이렇게 하기로 하고 나서 찾다가 이게 그 톰 하디가 주연을 하고 또 게리 올드만도 나오는 네. 야, 이거 대단한 캐스팅의 영화였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평소 같은 정도로 영화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알았을 텐데 요즘에 영화관을 가지 못한 지가 제가 1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네. 임신과 출산 이후로 그렇죠. 영화관은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영화 팬분들도 아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뭐 제가 주변에 좀 영화 평론을 쓰시는 분들께 좀 여쭤봤더니 영화보다는 소설이 좋다. 네, 이런 평을 좀 받은 작품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소설이 지금 이 두께도 있고 계속해서 펼치는 이야기들의 그 문장 안에서의 막 치밀한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네. 영화로 옮겨놓으려면 이렇게 딱 잘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쳐낼 거 굉장히 많이 쳐내야 영화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그 정말 소설에 못지않게 오히려 소설을 뛰어넘는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이번 차일드 44는 좀 아쉽게도 예, 그런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영화가 아닌 이 소설 차일드 44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빨려들면서 읽었고 사실 맨 처음에 다른 사건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한 20년 전, 30년 전 상황이 먼저 나오잖아요. 20년 전이군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뭐야? 그랬는데 책을 다 읽어갈 무렵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가장 또 저에게 흥미를 끌었던 건 실제 사건들, 실제 그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잘 접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관심이 쏠려서 제 그 배경들을 막 조사하고 그랬어요. 역사 공부도 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500페이지인데 그 하실 일이 많으신 분들께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한 번 잡으면 손에서 놓기가 싫어집니다. 진짜 그래요. 네, 그렇죠. 저 사실 원고 쓸 게 좀 있었는데 이거 읽다가 원고 막 그렇죠. 미루고 그러니까 이 잘 쓴 스릴러는 책상에 계속 사람을 앉아있게 합니다. 그렇죠. 다음 편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지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책의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책을 쓴 작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죠. 네, 톰 롭 스미스. 발음을 톰 롭 스미스입니다. 예. 톰 아저씨. 네. 1979년 영국 출생이고요. 원래는 드라마 각본을 썼다고 하네요. 29세의 첫 작품 차일드 44로 영미권 최고의 문학상 맨 부커상 후보에 올랐고 그해 가장 뛰어난 추리 소설에 수여하는 CWA 이언 플레밍 스틸 대거상 수상 등 여러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한 작가입니다. 네. 1979년생이에요. 아직 많이 안 됐습니다. 예. 정용준 작가보다 2살 많은. 예. 그런데 딱 처음 쓴 작품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쳤죠. 그러니까요. 네. 그 이언 플레밍 스틸 대거상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그 제임스 본드 탄생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상이래요. 2002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첫 번째 작품이 카지노 로얄이라는 소설인데 이게 1953년에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의 이름인 바로 이언 플레밍은 바로 그 제임스 본드 007 시리즈를 만든 영국의 작가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뭔가 그 계보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선정된 책은 우선 재미있다라는 그 일종의 확인 도장을 꽝 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참 그 또 재밌는 건 차일드 44가
영화화 됐는데 그 영화화된 것이 러시아에서 상영 금지됐다 그래요. 예. 그게 바로 이 톰 스미스 작가가 해석한 그 소비에트 연방의 사회주의 체제, 그 사회상 그려놓은 것이 괴상하다,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러시아에서는 또 상영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러시아가 또 얼마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가를 예, 반증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그게 괴상한 해석일까? 예. 뭐 물론 영화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는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뭐라고 또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이 소비에트의 그 어떤 패부를 날카롭게 좀 찌르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자신들의 그 이제 아픈 역사, 좀 감추고 싶은 역사를 네. 이렇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책은 살인자 어떤 실제 존재했던 살인자의 연쇄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건 사실 90년대예요. 네. 그러니까 80년부터 뭐 90년대까지 해서 92년에 처형됐는데 실제 살인자가. 예. 근데 소설 속에는 그 사건이 일어난 연대를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3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스탈린의 공포 정치가 있던 시대로 네.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일부러 옮겨간 이유도 이제 이 시대상을 담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설의 범인 실존 인물인 안드레이 치카틸로라는 사람에게서 따왔다고 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1970년대 말부터 1990년까지 이 소련에서 무려 50명의 50여 명의 여성과 아이를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좀 따돌림을 당했고요. 또 불안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살인 현장마다 다시 찾아와서 이 자신의 살인 그 행각을 조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봤다 그래요. 구경했다 그러죠. 구경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찾아오니까 의심한 형사에게 붙잡혔고 네. 결국엔 이 안드레이가 살인마라는 게 네. 밝혀지면서 감옥에 갇히고 네. 결국 총살당했죠. 처형을 네. 당하게 되죠. 실제 살인마, 그러니까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이게 실제 인물이 있다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색을 나섰습니다. 검색을 나섰는데, 자료가 아주 방대하더라고요. 그런 DB가 구축되어 있는 네. 예, 사이트들이 좀 있죠. 네, 굉장히 유명한 살인마더라고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소설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을 너무나 잘 녹여냈기 때문에 예, 이 소설을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이 소설은요, 그 1930년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곳의 국민들은 끔찍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체르보이 마을에 사는 파벨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허기에 시달리던 파벨은 숲속에서 우연히 고양이를 발견하고요. 동생 안드레이와 함께 고양이 사냥을 나갔다가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습격을 받게 됩니다. 형을 찾지 못한 안드레이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옥사나에게 형이 사라진 주변에 핏자국이 남아있다고 전하는데요. 옥사나는 장남 파벨이 누군가에게 잡혀가서 잡아먹힐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장면은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시점 1950년대 소련으로 바뀝니다. 이곳에도 죽음이 있는데요. 바로 모스크바 기차 선로에서 입속에 흙이 든 소년의 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사건 처리를 맡은 국가안보부 요원인 레오는 완벽한 국가에서 범죄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소년의 죽음을 단순한 기차 사고로 결론 내립니다. 이처럼 지도부의 충성을 다하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던 레오에게도 한 가지 위기가 닥치는데요. 그것은 그의 아내 라이사가 스파이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오는 그녀와 결백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민병대로 좌천되어서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살던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레오의 지위가 추락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곳 숲속에서 아이 시체를 발견한 레오는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바로 그 기차 선로에 떨어져 있던 아이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너무나 그 아이의 죽음과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레오는 마침내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면서 동일범의 소행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민병대 대장인 네스테로브와 같이 비밀 수사에 돌입하는데요. 이상 국가인 소련에서 범죄는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공개적으로 범인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의 눈을 피해가면서 범인을 쫓는데요. 과연 반역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레오는 이 국가의 탄압을 피해가면서 이 살인범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1930년대 이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부터 좀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파벨은 헛것을 본 줄 알았다. 초록색 눈에 털에는 검은 점이 여기저기 박힌 꼴사납게 비쩍 마른 고양이가 느닷없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땔감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 파벨은 숨을 죽인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고양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낮인데도 밤처럼 적막했다. 일을 하려고 일어난 사람도 없었다. 집에 있을 친구들은 식구들과 몸을 바싹 붙인 채 침대에 누워 퀭한 눈으로 하염없이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아이처럼 체구가 졸아들었고 아이들은 어른처럼 늙어버렸다. 이런 비참한 곳에서 오래전에 멸종됐다고 생각한 고양이가 다시 나타난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파벨은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고기를 먹었던 때를 떠올렸다. 눈을 떴을 때 굵은 침이 입 가장자리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침을 닦고 들뜬 마음에 장작더미를 집어던져버리고는 한달음에 집으로 뛰어갔다. 엄마인 옥사나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다. 엄마, 고양이를 봤어요. 옥사나는 아들에게 다가가 힘주어 손을 잡았다. 아들의 눈은 초롱초롱했고 표정은 잠옷 심각했다.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옥사나가 말했다. 잡을 수 있겠니? 아들은 활짝 웃는 얼굴로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뼈다귀 하나만 있으면요. 파벨은 칼을 꺼내어 손가락 끝을 그어 피가 나오게 한 후 그 피를 어머니가 준 닭뼈에 발랐다. 일단 고양이를 사이에 두고 어느 정도 떨어져서 마주보고 서면 눈 위에 뼈다귀를 놓아두기로 했다. 파벨은 중간에 멈춰 한 발을 든 채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고양이를 마주보았다. 숨을 참았다. 손가락으로 끈을 그어쥐고는 고양이가 좀 더 다가오기를 마음속으로 재촉했다. 제발, 제발, 제발. 고양이는 앞으로 펄쩍 뛰어올라 입을 벌리고 뼈를 물었다. 파벨은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 끈을 잡아당겼다. 고양이의 앞발이 올가미에 걸렸다. 고양이는 눈 위를 뒹굴며 몸을 구부린 채 줄을 물어뜯었다. 파벨은 매듭이 풀릴까 겁이 났다. 끈은 해지고 가늘었다. 파벨이 동생에게 소리쳤다. 죽여! 안드레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몸부림치는 고양이 위로 무작정 몸을 날렸다. 그 충격으로 고양이를 압사시키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고양이는 자꾸 배 밑으로 빠져나오려고 애쓰면서 곡물자루를 꿰매서 만든 그의 재킷을 긁어댔다. 파벨은 무릎을 꿇고 앉아 동생의 몸 밑으로 손을 넣었다. 고양이는 그의 손가락을 물었다. 파벨은 깜짝 놀라 얼른 손을 뺐다. 손가락에서 피가 철철 흘렀지만 파벨은 본척 만척했다. 지금 급한 것은 고양이를 잡는 것이었다.
안드레이는 꼼짝하지 않은 채 형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느끼고 있었다. 형의 손은 점점 고양이의 머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고양이는 머리에 손이 닿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재킷이든 눈이든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배에서 느껴지는 격렬한 몸짓에 고양이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안드레이는 형을 흉내내어 소리를 질렀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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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벨은 고양이의 목을 분질렀다. 안드레이는 미소를 짓다가 박장대소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없었다. 둘은 한 팀이었다. 둘은 얼싸 안은 채 눈 위에 납작하게 누워있는 비쩍 마른 죽은 고양이 한 마리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상이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고양이를 다시 마을로 가져가야 했다. 다른 사람 못 보게 내가 고양이를 장작 더미 밑에 감추고 갈게. 장작을 모아서 가져가려면 너도 같이 도와야 해. 땔감을 찾는 형과 동생은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졌다. 그는 안드레이를 찾으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동생을 부르려다 입을 다물었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는 급히 돌아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숲은 나무들이 울창했고 어두웠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했다. 하나의 리듬이 들렸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 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면서 커졌다. 파벨의 전신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다. 한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다. 손에는 두툼하고 큰 나뭇가지를 들고 파벨을 향해 성큼성큼 뛰어오고 있었다. 그는 파벨 형제가 고양이를 죽이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받은 상을 훔치려고 다가오는 중이었다. 그러나 파벨은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가 굶주리게 놓아둘 수 없었고 아버지처럼 실패하고 싶지도 않았다. 파벨은 고양이를 숨기려고 했다. 우린 그냥 파벨은 나무 사이를 헤치며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그를 보고 말을 멈추었다. 남자의 수척한 얼굴과 광기 어린 눈을 보는 순간 그가 노리는 게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는 파벨을 노리고 있었다. 파벨이 입을 벌렸을 때 남자가 쥐고 있던 나뭇가지가 원을 그리며 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더는 서 있을 수 없었다. 파벨은 한쪽 무릎을 꿇었다. 피가 흘러내리면서 파벨의 한쪽 눈을 가렸다. 그래도 파벨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남자는 그를 다시 후려치기 위해 나뭇가지를 번쩍 치켜드는 중이었다. 형은 어디 있어? 날 버리고 갔어요. 안드레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는 형이 어디 있는지 몰랐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었다. 옥사나는 아이를 닥달하며 아이의 작은 가슴을 손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보르시가 끓어 넘칠 지경이 됐을 때야 멈추었다. 안드레이는 바닥에 앉아 훌쩍거리며 울었다. 그런 아이를 내려다보자 옥사나의 분노는 사그라졌다. 아이는 너무나도 작았다. 그리고 형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 의자에 앉혔다. 담요를 덮어주고 스프를 여태까지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었다. 스푼으로 먹여주려고 했지만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다. 엄마를 못 믿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에게 스푼을 주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스프를 먹기 시작했다. 한 공기를 금세 비웠고 그녀는 다시 채워주었다. 그제야 옥사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었다. 안드레이는 눈에 묻은 핏자국, 땅에 떨어져 있던 장작개비, 형의 실종과 눈에 새겨진 깊은 발자국들에 대해 엄마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네 형은 죽었어. 누가 형을 잡아먹으려고 잡아간 거야.
이해하겠니? 네가 그 고양이를 사냥했던 것처럼 누군가 너희를 사냥하고 있었어. 내 말 알아듣겠어? 어머니의 눈물을 바라다 보며 안드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로서는 어머니의 말이 도통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일어서서 집을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안드레이는 문간으로 달려갔다. 이웃사람 서너 명이 문간에 나타났다. 그들은 옥사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녀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슬픔은 별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오래 지켜보는 사람들도 없었다. 네, 저희가 읽어드린 부분이 바로 이 소설의 프롤로그인데요. 네. 예, 1930년대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서 묘사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실제로도 그 시대에, 그러니까 1933년 정도에 끝났다고 해요. 예. 그 전 뭐 한 5, 6년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대기근 네.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대기근이라는 게 무슨 자연재해로 뭐 기근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네. 정치적인 이걸 글쎄요. 저는 정말 끔찍한 정책 이렇게밖에는 이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당시에 스탈린이 이 우크라이나를 집단 농장 체제로 바꾸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 농민들이 그럴 수 없다라고 저항을 했고 여기에 이제 화가 난 스탈린이 이 우크라이나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렇죠. 예,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의 그 농작물 수출량은 증가하는 반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쫄쫄 굶는 사태가 발생하는. 네. 예. 분명히 지금 논밭에서는 농작물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걸 뻔히 자신들이 먹을 수 없고 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광경을,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농작물을 수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맞닥뜨리면서 네. 심지어 이제 인간을 죽여서 예, 혹은 뭐 죽은 인간의 시체를 먹는 네. 예, 그런 일들도 식인 행위까지도 예, 있었다고 일어났던 합니다. 거고. 그래서 나중에 랜드 오브 데드라는 영화가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영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한다. 네. 좀비들이 시체를 먹는 뭐 그런 장면들이 네. 그렇게 생각나게 한다는 이유에서 또 그런 슬픈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중심 서사는 1950년대잖아요. 네. 그런데 그 50년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의 역사가 필요한데 50년대에 이제 어른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 네. 이들이 소년 시절에 어떠한 참혹한 일들을 겪었나라는 것을 이제 앞부분에서 제시를 해줌으로써 소설의 어떤 인과성을 확보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이 나옴으로써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독자들을 순식간에 몰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간적이지 못하고 세상의 끝과도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 거기서부터 의문을 품게 되니까 과연 이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네.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더 자료를 찾아보게 만드는. 그렇죠.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공부하게 만드는. 네, 공부하게 만드는. 러시아 근현대사를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 프롤로그에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고양이의 죽음이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고양이를 사냥해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좀 엽기적인 일이죠. 엽기적이잖아요. 또 요즘에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 많으시고요. 요즘에는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는데. 네. 집사라고 하더군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고양이가 주인이고 내가 이제 집사로서 고양이를 이렇게 떠받든다. 이런 식으로까지 예. 말씀을 하시던데
이때는 그게 아니죠. 그냥 네. 고양이도 음. 식량일 네. 뿐이었죠. 식량일 뿐이어서 이미 다 먹었고 네. 한 마리 고양이가 나타난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어서 주변에 고양이를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핀 다음에 나밖에 못 봤다. 그렇죠. 빨리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죠. 아이들이 이 고양이를 잡으려는 이 사냥행위 자체도 독자로 하여금 헉하게 만드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죽음이 하나 더 펼쳐지죠. 네. 이 고양이를 잡아서 이제 몰래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누군가 우리들이 사냥하는 소리를, 이 형제가 사냥하는 소리를 듣고 고양이를 뺏으려고 왔구나 했는데 그 성큼성큼 걸어온 산에는 고양이가 목표가 아니었고 이 파벨을 내리치죠. 네. 바로 인간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고양이 사건이 물론 끔찍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끔찍한 게 바로 뒤에서 또 이어지기 때문에 네. 독자들이 이중의 충격을 네. 펑펑 받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니 이 20년 뒤에 벌어질 이 일들을 안 읽고 백이겠습니까? 당연히 봐야죠. 네. 네. 그리고 소설을 읽었지만 마치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영화에서도 꼭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충격적인 장면 이후에 30년 후 이러면서 네. 나오고 자막 딱 뜨고 맞아요. 네. 마치 그런 이제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네. 참 이 톰 롭 스미스가 이 BBC에서 드라마 각본을 썼다고 하죠. 네.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처음에 이렇게 쭉 서사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자, 그래. 어떤 선택을 할 건데 할 때 갑자기 화면이 정지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서 다음 화를 보게 만드는 네. 이런 능력이 네. 이 드라마 각본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럼 1950년대 소련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레오를 중심으로 저희가 차일드 44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차일드 44라고 해야 되나요? 차일드 44라고 해야 되나요? 그 노래 중에도 네. thousand time이라고 있어요. 예. thousand times. 1000times. 그러게 앞에는 영어로 얘기하고 네. 뒤에는 한국어로 얘기하고 1000times라고 저희가 많이 읽다가 굉장히 비웃음을 산 적이 있고 thousand times라는 곡을 만든 그 밴드가 타이티 80예요. 타이티 80. 그러네. 정말 촌스럽게 타이티 80에 1000times. 이런 이제 재밌는 음악 방송이 됐었죠. 뭐 근데 어린이 44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네. 계속 차일드 44라고 얘기하기에도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차일드 44로 가죠. 네, 차일드 44로 맞추죠. 저희 방송은 네. 차일드 44로 하겠습니다. 네. 이 레오라는 인물이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처음에 나왔던 성격과 소설 말미에 나오는 성격이 180도라고 해도 좋을 만큼 바뀝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레오의 이런 전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대화를 해보면 네.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람이 일종의 전쟁 영웅으로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잡지에 사진이 떡하니 게재가 되는데 워낙 외모도 뛰어나고 하니까 표지 모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레오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국민적인 영웅으로서 네. 이 레오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요. 그런 레오가 사실은 이 당국에 대해서 충성을 하면서도 미묘하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지점을 네. 이제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네. 그게 바로 아나톨리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인데요. 네. 이 아나톨리는 원래 수의사였죠. 그리고 이 수의사 아나톨리가 스파이가 아닌지를 레오가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스크바 기차 선로에서 발견된 이 아이의 시체 문제로 잠시 이 레오가 정신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었는데 그 틈에 이 아나톨리가 도망쳤다라는 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오와 그의 부하들이 이 도망친 수의사 아나톨리를 쫓기 시작하는데요. 이
쫓기 시작하는 그 추격 장면도 굉장히 영화적입니다. 쫄깃쫄깃합니다. 네. 쫄깃쫄깃. 네. 그렇죠. 이게 눈에 탁하니 그려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나톨리가 숨겨둔 함정. 음. 그러니까 레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게 함정인지 모르고 그쪽을 쫓아서 수사를 펼쳐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레오는 직감을 하고 그쪽이 아니다. 이쪽이다 해서 레오의 직감대로 움직여서 이제 아나톨리를 잡아내죠. 네. 그때 이건 저는 보면서 레오는 내가 만약 상관이었다면 이런 부하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 사람은 뭐랄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인을 쫓는데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각성제를 막 복용해 가면서 진짜 집요할 정도로 쫓아요. 그리고 이 아나톨리가 얼음물에 빠지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건데 기어코 끄집어냅니다. 그 얼음물에 자기도 네. 같이 빠져들어서 생포를 해야 되는 게 임무니까요. 네. 야, 이런 거 보면 이 사람 참 독하다. 얘가 역시 주인공이구나. 네. 네, 할만하죠. 그러니까 왜 주인공으로 발탁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너무 잘 보여줘. 네. 캐릭터가 명확하게 부각이 되죠. 네네. 네. 그런데 이 아나톨리를 잡긴 잡았는데 사실은 아나톨리보다 더 나쁜 놈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의 부하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오의 부하들, 특히 바실리라는 바실리. 인물이죠. 네. 네. 바실리라는 인물이 언제나 레오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질투심과 네. 그리고 레오를 모함하고자 하는 눈빛을 늘 보내며 음. 있었는데 결국은 아나톨리가 잡혀버리고 네. 하니 바실리는 열받은 거죠. 그렇죠. 네. 이 아나톨리를 잡은 레오가 그를 신문하는 장면 저희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아나톨리는 서구의 스파이였을까요?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 무고하다면 왜 도망쳤지? 당신이 날 미행했기 때문에 도망친 거야. 다른 이유는 없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나도 동감이지만 그게 사실인 걸 어쩌겠어. 일단 미행을 당하면 항상 체포당하게 되어 있어. 체포되면 결론은 항상 유죄야. 당신들 이곳에 무고한 사람을 잡아오지는 않았겠지? 미 대사관의 어느 직원과 일했고 어떤 정보를 넘겨줬지? 마침내 아나톨리는 깨달은 것 같았다. 몇 주 전에 미 대사관에서 일하는 하급 서기관이 키우던 개를 데려와서 진찰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개는 배임 부위가 감염돼서 고통받고 있었다. 항생제를 써야 했지만 구할 수 없어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소독한 후 며칠 두고 보기로 했다. 그 후 얼마 못 가서 한 남자가 집 밖에서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지만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미행을 당했고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 또다시 미행이 붙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나흘째가 되는 날 밤 그는 고민 끝에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이제 마침내 그의 범죄에 대한 소상한 면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 죄는 외국인의 개를 치료해준 죄였다. 물론 결국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야. 나 아나톨리는 수의사라는 것. 물론 당신의 기록에 나는 곧 스파이로 적히겠지. 거기에 내 서명과 자백도 받을 테고 또 강제로 내게 사람들의 이름을 불게 만들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더 많은 서명을 받고 더 많은 자백도 받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도 내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 난 수의사야. 그뿐이야. 이곳에 들어와서 억울하다며 펄펄 뛰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아나? 정말 내가 스파이라고 믿나? 지금 이 대화 하나만으로도 당신을 국가전복죄로 잡아넣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 당신이 이미 이 나라를 증오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으니까. 나는 이 나라를 증오하지 않아. 이 나라를 증오하는 건 당신이야.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증오하지.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겠어? 레오는 조바심이 났다. 내게 자백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나? 3살 먹은 아이들도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도 자백을 거부한단 말이야? 당신 편하라고 그렇게 순순히 말하고 싶진 않아.
내가 스파이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날 고문해.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데. 당신이라고 뭐 여기서 명예롭게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 가서 당신 칼을 가져와. 고문 도구를 가져오라고. 당신 손이 내 피로 덮였을 때에도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내게 필요한 건 명단일 뿐이야. 진실보다 더 끈질긴 건 없어. 그래서 당신이 진실을 그렇게 증오하는 거야. 진실 때문에 당신 기분이 더러워지는 거지. 당신은 내가 유죄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결백이 화가 나는 거야. 나를 체포했기 때문에 내가 유죄이기를 바라는 거야. 네. 제가 레오 네. 역할을 했고요. 경환 씨가 아나톨리 역할을 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조금 역할을 바꿔야 됐나 싶기도 한 게 왜요? 너무 천진난만한 그 낭랑한 목소리로 신문을 하셔서 내가 필요한 건 명단이라고. 그래서 또 반전에 또 매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니 근데 경환 씨, 네, 연기 훌륭했습니다. 저는 뭐 진짜 연기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아나톨리가 죄가 없는데 지문을 당하고 있으니 좀 시크한 느낌으로 읽어봤습니다. 예, 저는 그에 비하면 너무 낭낭했네요. 이게 명단 내놔. 안 줄래? 달라고. 굳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읽어보니 그러네요. 네.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톨리가 어떠한 진실을 갖고 있던 간에 이미 소련 당국이 너는 스파이야라고 지목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저는 꼭 공산주의 하에서만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도 품었거든요. 사실 이거 우리 근현대사 그렇죠. 배우다 보면 네. 언제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신문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내는 것. 예. 이런 식의 그 고문과 막 끊임없이 자행되는 이런 폭력들이 저는 이게 분명히 소련 얘기인데 왜 자꾸 한국의 그 시절이 떠오를까. 예. 물론 제가 그것을 겪진 않았지만 제가 익히 듣고 배운 그런 내용들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네. 1950년대 소련은 한국으로 바꾼다면 1950년대 이승만 정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뭐랄까요.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기에 사복 경찰들 깔리고 권총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시기에 자행되어질 수 있는 인류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레오는 이 수사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레오도 많이 아파요. 잡으려고 마약을 좀 복용해서 그 마약의 후유증이 바로 쉬어야 되는, 푹 쉬어줘야 되고 한데 결국 뭐 휴가를 내죠. 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동안 수사는 진행이 되고 아나톨리는 처형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톨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그 조사를 받는 와중에 전부 조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나톨리는 내가 스파이였다라는데 서명까지 하고 뭐 명단을 쭉 쓴 다음에 처형을 바로 당합니다. 네. 자네가 없는 사이에 브로츠키가 자백했네. 이틀 동안 장뇌 충격요법을 실시했지. 아주 질긴 놈이더군. 하지만 결국엔 굴복했어. 7명의 영국계 미국인 동조자들의 이름을 댔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브로츠키? 어젯밤 처형됐네. 뭘 기대했단 말인가? 그는 밖이 춥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쿠츠미는 검은 파일을 들어서 그에게 건넸다. 그 안에 브로츠키가 한 자백의 전문이 들어있네. 레오가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 아나톨리 타라소비치 브로츠키는 스파이다. 레오는 타이핑한 종이들을 휙휙 넘겼다. 자백의 전형적인 패턴이 그대로 보였다. 먼저 사과로 시작해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기 전에 후회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런 식의 문건은 수천 번 보았다. 사람들의 이름과 장소만 다를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레오는 이제 결혼을
한 남성이죠. 네. 레오의 아름다운 아내 라이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예. 제가 이 차일드 44를 이야기하자고 했을 때 레오를 중심으로 그리고 레오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이 입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레오의 인식에 충격을 줬던 인물은 아나톨리아였다면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국가가 사실은 정의롭지 않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체감한 그런 순간이었다면 이 라이사는 레오에게 나도 정의로운 인간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네.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라이사가 학교 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장면 이 가르치는 장면도 좀 끔찍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학생들한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정해져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스탈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시 정답 정해져 있죠. 스탈린. 뭐 이런 식이죠. 스탈린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답을 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내가 지금 이 잘못 뻥끗하면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인형처럼 꼭두각시처럼 막 뭐 스탈린 얘기만 나오면 박수를 치고요. 어쨌든 학생들한테 스탈린이 최고입니다라고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반체제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이반이라는 동료 교사와 어울리게 됩니다. 네. 그에게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책들 금서로 지정되어 있는데 빌려서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이 체제에서 얼마나 억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불만을 키워나가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파이로 지목이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라이사가 이반을 통해서 책을 읽었던 경험도 있고 이반과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만으로도 스파이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대니까요. 문제는 그 아내가 그러니까 라이사가 스파이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레오에게 당국이 통보를 하고 그에게 수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자, 아내를 수사하라. 아내를 미행하라. 이런 지령이 떨어진 거죠. 라이사는 출근했다. 아침을 먹은 그릇은 안 씻은 채로 부엌에 있었다. 그는 재킷과 부츠를 벗고 손을 따뜻하게 한 후 수색할 준비를 했다. 앞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묻은 크림색 비누 거품을 헹궜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났다. 바실리입니다. 레오는 눈을 감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면서 솟구치는 분노를 참으려고 애를 썼다. 바실리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레오가 문을 열었다. 바실리는 남자 둘을 더 데리고 왔다. 첫 번째는 젊은 요원으로 레오도 모르는 인물이었다. 부드러운 이목구비에 백지처럼 피부가 창백한 사내였다. 두 번째 요원은 표두르였다. 바실리는 신중하게 이 두 사람을 골랐다. 무슨 일이지? 수색을 도우러 왔습니다. 쿠즈민 총경님이 보내셨습니다. 고맙지만 나 혼자서도 충분하네. 물론 그러시겠죠. 저희는 도우러 온 겁니다. 고맙지만 필요 없네. 이러지 마세요. 우린 먼 길을 왔고 밖은 추워요. 레오는 옆으로 비켜서서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얼음이 덮인 부츠를 벗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곧 부츠 바닥에서 카펫으로 떨어진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레오는 문을 닫으면서 바실리가 그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왔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레오가 성질을 내기를 원했다. 그는 레오와 말다툼을 벌이던가 레오가 부주의한 말을 내뱉게 해서 이 사건에 올가맬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 레오는 손님들에게 차나 보드카 중 뭘 들겠는지 물었다. 바실리가 술을 좋아하는 건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런 건 단점 축에도 못 들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면서 레오의 침실을 들여다보았다. 뭐 좀 찾았나요? 바실리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뒤집어 놓은 매트리스를 보았다. 매트리스를 자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는 매트리스 위로 허리를 숙이고 나이프를 꺼내 매트리스를 잘라 속을 열 기세였다. 레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매트리스 안에 물건을 꿰매뒀다면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면 돼. 자를 필요까지 없어. 그래서 여길 다시 원래대로 정리해 놓겠단 말인가요? 그래. 아직도 부인이 결백하다고 믿고 있군요. 그렇지 않다고 할 만한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어. 충고 하나 해도 될까요? 재혼하세요. 라이사가 반반하긴 하죠. 하지만 예쁜 여자는 세고 셌어요. 어쩌면 다음에는 인물이 좀 떨어지는 여자를 드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군요. 바실리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접은 사진을 몇 장 꺼내 레오에게 건넸다. 라이사가 학교 밖에서 언어 교사인 이반과 함께 있는 것을 찍은 사진들이었다. 라이사는 이놈이랑 붙어 먹었어요. 국가와 당신 둘 다 배반한 겁니다. 이 사진들은 학교에서 찍은 거잖아. 이들은 동료야. 같이 사진이 찍힐 수 있지. 이걸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이자의 이름을 아나요? 이반이야. 우린 이자를 얼마 동안 감시했어요. 우린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어. 아무래도 이자와 친구인가 보군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어. 바닥에 무더기로 쌓인 옷을 본 바실리는 허리를 구부리더니 라이사의 속옷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는 손가락 사이에 속옷을 집어넣어서 비비다가 돌돌 뭉쳐서 냄새를 맡으며 레오를 뚫어져라 보았다. 이런 그의 도발에 열불을 내는 대신 레오는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면에서 부관에 대해 생각했다. 이렇게 그를 중화하는 바실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직장에서 생긴 질투심 때문에 이러는 건가? 아니면 거칠 것 없는 야심 때문인가? 라이사의 속옷 냄새를 맡고 있는 바실리를 보면서 레오는 그의 증오에 개인적인 감정이 서려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 레오는 이 당국에 고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내가 결백하다고 주장할 것인지 이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 아내를 고발한다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건 어쨌든 지킬 수 있겠죠. 비밀 요원의 자리도 그대로 뭐 수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모에 대해서도 효도를 다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내가 결백하다고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더러 자기도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오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아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생각해보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경원 씨는 지금 이제 예,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만약 아내가 이런 소비에트 상황에서 네. 스파이로 첩자다. 지목됐다. 지목됐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사할 임무가 나에게 주어졌다. 레오예요. 글쎄요, 저희 아내의 성향을 조금 추가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저한테 들킬 거고요. 아, 네. 첩자라면 첩자의 역할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네요. 네네네 순박합니다. 네. 절대로 연기를 못하고 거짓말을 잘 못하고 하는데 제가 경원 씨한테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 아내가 만약 스파이였다면 네. 어떻게 하시겠느냐였는데 네. 내 아내는 그 스파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네. 하시면서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셨어요. 네. 네. 예, 그런데 저는 근데 대답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는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 불가능한 그렇죠. 대답이죠. 아니 그리고 저의 경우라면 순간적인 상황이 좌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언급을 하든 간에 막상 그 상황이 맞닥뜨리면 저는 그때 와이프와의 관계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파이를 하지 않기로 한 게 결혼 서약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결혼 서약이. 그 아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남편의 의무를 다하려면 결백을 주장해야겠죠. 네. 네. 여하튼 레오는 내 아내는 스파이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것이 당국에게 밉보이면서 레오는 좌천되죠. 네. 근데 사실 이 좌천된 것도 굉장히 시기가 맞아떨어진 거죠.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안 죽은 거죠. 안 죽어서 좌천이 된 거지. 네. 잘못하면 강제수용소나 이런 데 끌려갈 뻔했는데 네. 네. 마침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마침 죽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권력의 어떤 지형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레오의 그 상관이 지금 내 부하가 뭐 스파이 뭐 아내를 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한테도 불리해지니까 상관이 덮은 겁니다. 네.
덮고 그냥 어디 조금 시골 마을의 민병대원이 되죠. 여기서 저는 이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남자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성향을 가진 네. 동물이라는 걸 레오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네. 레오가 네. 나는 그녀를 위해 희생했어. 이렇게 뭐 대놓고 얘기하진 않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라이사는 그 레오가 지금 자기 때문에 희생했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이 심정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런 희생당한 기분 난 너랑 살면서 매일 느끼고 있었다. 네, 이런 것을 말해주죠. 그동안 말을 못했다 뿐이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 너도 권력이 없으니 우리는 동등한 입장이다. 네. 비밀 요원일 때는 이거 함부로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살았던 건데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라이사는 아래층 테이블 옆에 앉아 밤새 레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실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그녀를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레오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 완벽한 사랑을 위해 그가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연기라도 하란 말인가? 그런 상황은 하란다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연기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심지어는 어떤 신용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레오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했을 수는 있다. 사실 한편으로는 레오가 좌천을 당해서 고소해야 하는 마음도 있었다. 앙심을 품거나 보복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레오도 이런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다. 난 매일매일 이런 심정으로 살았어. 무력하고 두려워진 그녀는 레오도 그런 기분을 느껴보기를 원했다. 제가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라는 그 책을 그렇죠. 읽었어요. 유명하더라고요. 네, 맨스플레인이라고 하죠. 여성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남자들이 오빠가 가르쳐줄게 이러면서 오빠 군대에서 축구할 때 말이야.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성향 자체에 사실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레베카 솔릿은 그것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저는 레오가 딱 전형적인 맨스플레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부분에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 경환 씨가 좀 읽어주시죠. 자신만은 울고준 인간이었다는 확신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한 가지 냉엄한 사실만 남았다. 그는 라이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다가 다시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 그거야말로 미친 짓이다. 지금 상황에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심지어 아내조차 없었다. 레오는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레오는 문득 의심이 들었다. 그녀를 사랑했을까? 그래서 그녀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던가? 아니,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 그가 그녀와 결혼했던 이유는 그녀가 아름답고 총명했기 때문이고 그녀를 옆에 두고 자신의 여자로 만든다는 게 자랑스러웠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과 과정과 아이들이라는 완벽한 소비에트식 삶으로 가는 한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많은 면에서 그녀는 그의 야망이라는 톱니바퀴에 박힌 하나의 그 무엇이었을 뿐이다. 일사천리로 뻗어가는 그의 경력과 모범 시민이라는 그의 이미지에 필요한 배경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역시 사람은 파국을 겪게 되면 그동안 감춰왔던 균열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팍 드러나게 됩니다. 네. 네. 이 상황에 닥쳐보니 이제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자신이 어떤 라이사에게 어떻게 폭력을 행해왔는지 폭력이라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부분이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맞아요. 깨닫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폭력도 저질렀고요, 지금. 네. 그래서 또 후회하고 있고요. 레오라는 인물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기만하며 살아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그녀를 사랑했을까? 사실은
내 조건을 위해 그녀를 필요로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순간 레오와 라이사의 사랑은 비로소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자, 레오가 이렇게 라이사로 인해서 내가 꾸려왔던 가정생활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직시함으로써 레오는 조금씩 변화해 갔는데 저는 진짜 중요한 전환은 아나톨리도 아니고 라이사도 아니고 바로 레오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던 바로 그 보통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부터 레오의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민중들과 네. 만나는 장면까지 가려면 레오와 라이사가 함께 우리 오늘 방송 시작할 때쯤에 말씀드렸죠. 함께 살인자를 쫓고 있습니다. 이제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병대 대장인 네스테로브 이 사람도 이 살인 사건이 연쇄 살인이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사건 수사에 착수를 하는데 착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당국은 돕기는커녕 이제 이들을 반동분자로 생각해서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민중들이 이 라이사와 레오 부부를 도와줍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가면 탈출을 도와주는 장면도 나타나고 2번 나오죠. 네. 첫 번째는 라이사와 레오가 바실레에게 붙잡혀서요. 죄수호송 기차를 타고 이제 휴용소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 레오와 라이사가 탈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같은 칸에 탄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을 향해서 고백을 하죠. 나는 지금 이 살인 사건을 쫓고 있는데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많은 아이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레오의 말을 믿어주고 돕기로 하죠. 네. 이 부분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소년 소녀들이 살해당했죠.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는 건 믿기 어려우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전 아이들의 시체를 봤고 분명 한 남자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는 돈이나 섹스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이유로 이 아이들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살해할 겁니다.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의 죄목은 그 연쇄살인범을 수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체포됐으니 이제 그자는 거침없이 계속 살인을 할 겁니다. 그를 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반드시 탈출해서 그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호송병을 부르신다면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기차는 이제 거의 멈춰가고 있었다. 언제라도 문이 열리고 호송병들이 총을 들고 들어올 수 있었다. 총구가 자신을 향한 상태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소리쳤다. 나는 로스토프에서 왔어요. 나도 그 살인에 대해 들었어요. 아이들의 위장을 도려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 말로는 우리나라에 침입한 서방 스파이들 짓이라고 하던데. 레오가 대답했다. 저는 그 살인자가 로스토프에 살고 있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파이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 다른 여자가 소리쳤다. 그자를 잡으면 당신이 죽일 거요? 그렇습니다. 기차가 멈췄다. 호송병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레오가 한마디 덧붙였다.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발 도와주세요. 레오와 라이사는 죄수들 사이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녀는 레오를 팔로 감싸며 그의 피투성이 손을 감췄다. 문이 열리면서 햇빛이 객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시체 두 구를 발견한 호송병들이 죄수들을 다그쳤다. 누가 이자들을 죽였나? 괴괴한 침묵만이 흘렀다. 레오는 아내의 어깨 너머로 그 호송병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젊고 무심했다. 시키는 대로만 하지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들이 직접 레오와 라이사를 죽이지 않은 건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송병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총구를 들이댔다. 그러나 죄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 노부부를 골랐다. 둘은 아주 허약했다. 그들이라면 입을 열 것이다. 이들을 누가 죽였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말해! 호송병 중 하나가 앞부분에 철을 씌운 부츠를 그녀의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렸다. 그녀가 흐느껴 울자 남편이 애원했다. 그러나 둘 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두 번째 호송병이 레오에게 다가왔다. 그가 레오를 일어서게 만들면 피 묻은 셔츠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아까 5 남자 중 한 남자가 벤치에서 일어나 호송병에게 다가왔다. 레오에게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다고 했던 그 남자였다. 그 남자가 소리쳤다.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둬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말하리다. 호송병들은 그 노부부와 레오에게서 물러섰다. 말해. 이자들은 카드를 치다가 싸움이 붙어서 서로 죽인 거요. 레오는 고개를 갸웃했다. 참으로 이상한 논리였다. 그들은 작은 이익 앞에서는 강간이나 살인도 서슴지 않지만 밀고자나 호송병의 앞잡이가 될 마음은 없었던 것이다. 한 호송병이 객차에 탄 죄수들에게 소리쳤다. 그 벌로 이 시체들은 이대로 두겠다. 시체들은 썩어 악취가 날 것이고 너희들은 병에 걸릴 것이다. 그러면 입을 열겠지.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는 객차에서 내렸다. 다른 호송병들도 그를 따랐다. 문이 닫혔다. 잠시 후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깨진 안경을 쓴 한 청년이 금이간 렌즈 틈으로 레오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어떻게 탈출할 건가요? 그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다. 이제 그들의 탈출은 객차에 탄 모든 사람의 문제였다. 모두 한 배를 탄 것이다.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네. 레오가 믿지 않았던 언제나 민중들은 국가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복종하기만 할 뿐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존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어왔는데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솔직하게 고백을 하니 레오의 말을 믿고 레오를 도와줍니다. 네.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네. 굉장히 멋진 음악이 깔릴 법한 레오의 연설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읽어드린 부분 전에는 레오를 죽이려는 그 5명의 악당들을 레오가 처치하는 그중에 2명은 지금 레오가 죽인 거죠. 네. 그런데 악당들 5명 중에 1명인 사람이 레오의 연설을 듣고 지금 오히려 레오에게 유리한 쪽으로 호송병에게 증언을 해준 상황인 거죠. 네. 그런 모든 인물들을 제가 연기하느라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읽으면서 이 호송병은 한 명이 더 필요하다. PD님한테 요청을 할까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 네. 제가 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말해. 말해! 말하라고! 이런 거요? 호송병의 캐릭터도 독특하고 괜찮았습니다. 아주머니 역할까지는 하겠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겠는데. 근엄한 역할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죄수 호송 기차에서 탈출한 레오와 라이사가, 어떤 낯선 마을에 들어가서, 또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들에게 호소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네. 여기서는 저는 웰컴 투 동막골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네요. 네, 겹치는 장면들이 좀 있네요. 얘기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대다가, 저 사람들, 저 도망친 죄수 숨겨줬다가 우리 마을 숙대받대요, 죽어요. 이랬더니 마을 촌장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죠. 밥이나 먹여라. 그러네요. 이거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레오라는 인물이 3번 변화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자신이 충성을 바쳤던 국가에 대한 의심.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의심. 그리고 세 번째는, 민중에 대한 의심. 그 모든 것이 이제 바뀌는 건데, 네. 결국 저희가 아주 긴 시간 이야기를 했지만 범인을 쫓는 얘기는 네. 안 했네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상 정말 중요한 그 반전이라는 건 네. 레오와 레오의 부모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화와 네. 그리고 레오의 기억 속에서 레오가 고문을 당하다가 잊고자 했던 그 내용, 네. 본인의 과거, 어린 시절,
많이 겹치고 있는 우리 초반에 복선이 될 거라고 말했던 바로 그 프롤로그. 예, 그곳에 나왔던 파벨이라는 소년이 바로 레오였다는 것. 예, 그것이 밝혀지면서 그러면 살인자와의 관계는 이렇게 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레오의 정체성 문제에 집중을 하셔서 읽으셔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 차일드 44가 1권이 끝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1권의 내용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2권, 3권이 있는데, 네. 이 톰 롭 스미스가 이게 진짜 좀 상업적인 작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또 2편, 3편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그 실마리를 다 심어놓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지금 1편에서 심겨져 있는 건가요? 다 있죠. 네. 2편, 그러니까 저는 2편, 3편을 물론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2편, 3편이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할지는 감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복수에 대한 서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아하, 그렇죠. 네. 네, 그 장면이 있죠.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인범을 잡고 살인범을 죽이는 그 장면에 살인범의 딸이 목격하는 네.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살인범의 딸인 나디아라는 이 아이가 분명히 2권, 3권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낼 거예요. 읽지 않으시고 그렇게 장담을 하시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분명하군요, 거의.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문장으로 명징하게 써 있는데 이걸 2권, 3권에서 얘기 안 한다고요? 네, 그렇지 않을까. 그 에일리언이랑 비슷하군요. 다 죽인 줄 알았는데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 마지막에 그렇죠.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저는 이 2권, 3권도 아마 1권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또 재밌게 네. 읽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참 2권, 3권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길어. 낭만서점 다음 작품 읽어야 돼가지고. 그리고 저는 꼭 마지막에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냐면 레오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해. 이 사람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기와 좀 상관없는 사람들, 어떤 용의자를 쫓다가 그와 관련된 어떤 마을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뭐 이런 그 동정심은 되게 잘 베풉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특히 자기와 피를 나눈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아요. 아니 라이사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레오의 과거를 계속 들춰가다 보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나디아라는 인물 있죠. 살인범의 딸. 그 나디아에 대해서도 사실은 레오의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1권 끝까지 그 나디아에 대해서는 레오와 그리고 라이사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제 매듭을 다 지었다는 느낌은 없죠. 네. 그냥 달려가는데 그 중간에도 저는 잠시 의문이 들었던 게 시체를 발견하는 장면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날 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어날 뻔하는 그 살인 사건이 이 살인범과 연관이 있겠구나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읽었는데 그 장면은 그냥 시체를 발견하는 그 장면을 극적으로 서술하는 장면에 불과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2권, 3권을 안 읽었잖아요. 모릅니다. 아하.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었고, 그렇군요. 그것을 이제 레오가 쫓아다닐 수도 있겠죠. 또 겹칠 수도 있는. 그럼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추측은 해봅니다. 혹시 예상이 2권, 되네요. 3권 읽으신 분들 네. 있으시면 예, 저희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혹시 제가 틀렸다면 나디아 아무 역할도 안 하는데요? 이러면 올려주십시오. 네네.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라도. 네네. 네, 저희는 뭐 예상을 한 거니까요. 허리를 굽혀 사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스릴러, 무지무지하게 재미있는 스릴러라는 제목으로 차일드 44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경환 씨? 일단 정말 재밌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재밌는 걸 정말 재밌게 소개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 경환 씨의 말씀에 매우 동의하는 게 저희가
아주 읽을 때 재밌다고 느꼈던 소설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허즈번드 시크릿, 네. 이런 작품들 막상 이야기하려 그러면 그렇게 어려워요. 책에서 너무 촘촘하게 다 얘기를 해놔서 저희가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얘기할 그런 구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서사가 되게 빽빽하게 직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해석을 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훅 들어갔는데 뽕 하고 튕겨 나오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아요. 이래서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그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로서 저희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책에 거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장르 문학이 참 재미있는데 이 추리 소설들이 이렇게 페이지를 빨리 넘어가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뭔가.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 나중에 한번 평론으로 좀 주제로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주제가 될 것 같네요. 단순히 뭐 장르 서사의 수준이 떨어져서 이렇게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해석의 공백을 열어놓느냐, 뭐 이런 거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지 좀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백을 추구하느냐, 또 촘촘한 것을 추구하느냐. 좀 차이가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촘촘함이라는 것도 네. 그러니까 다양하겠죠. 다양하죠. 예, 다양한데 어쨌든 차일드 44 여러분 열대야에 요즘 잠 이루기 어려우시죠. 네, 요 책 한 권이면 긴 밤 후딱 세우시고요. 네. 다음날 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읽어봐. 네. 근데 어차피 잠 못 잘 거라면 열대야로 잠 못 자는 것보다는 이 책으로 잠 못 주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다음 작품은요. 다시 한국 소설입니다. 네. 오연종 작가의 옛날 옛적의 자객의 칼날은이라는 소설입니다. 배추도사, 무도사 생각도 나고. 옛날 옛적에 네. 그리고 예, 자객 옛날. 나오니까 네. 네. 이게 현대 무협지 현대적 무협지라고 또 어떤 기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제가 이거 예전에 낭만서점 신간 소개할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차일드 44의 그 복수와는 다른 이 동양적인 복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네. 함께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또 한 주 재밌게 또 이 소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미리 읽어보시고 함께 방송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차일드 44를 다룬 낭만서점 32회 첫 번째 트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